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대비해서 PSAT 언어논리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시, 3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강의를 활용해서 PSAT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합격자 발표 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평균 컷, 요런 거 합격 컷 발표됐거든요.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겠지만 작년 기출에 비해서 또 올해 기출도 비슷하게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 기준으로 86.66, 그 다음에 좀 그 외무 영사직 쪽은 또 1점 높게 이런 식으로 컷이 잡혀 있기 때문에 80점 중후반대. 근데 사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80점 중반, 후반 이 정도만 해도 안정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돼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누구나 다 맞추게 되는 거고 이제는 뭐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난이도 평타인 것은 다 맞히고 남들이 못 맞힐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 몇 개씩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맞히거나 그걸 남들보다 빨리 풀어야 합격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본기 저 아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계속 빌드업해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기본기부터 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점수 얻어서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논리의 이제 출제 경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피셋이라는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PSAT라는 시험 중에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출제 패턴이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출제 패턴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종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모의평가부터 21년, 22년, 23년까지 모의평가까지 친다면 4개의 기출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PSAT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이미 5급 공채 시험에서는 2004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시험입니다. 기출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패턴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은 난이도가 높아지던 아니면 낮아지던 변하지 않습니다. 유형은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이 크게 나눠보면 독해, 논증, 그 다음에 문맥, 논리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4가지 유형 안에서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해는 그러면 독해력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해는 독해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론 내용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수능 문제처럼 지문의 내용을 완벽히 뭔가 이해를 하고 뭔가 내용을 암기를 해야 선지의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독해라는 영역은 독해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라서 나는 수능 때 국어 잘 못했는데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어논리의 독해 문제는 그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전략만 잘 잡아두시면 수능 때 나는 국어 점수 낮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논증 부분이죠. 논증과 논리 부분이 사실은 다른 유사 언어 문제와는 다른 피셋 언어 논리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증은 논조가 뚜렷한 글이죠.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인데 그런 결론, 주장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이 원래는 이론 같은 거 보는 시험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테스트하는 시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좀 예외예요. 논리 쪽을 보시려면 논리 이론의 기본적인 패턴을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 이론, 우리 문제에 출제되는 논리 이론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 그런 방식으로 퀴즈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그 5급 공채와는 다르게 7급 공채 문제에서는 문맥 문제에서 실무적인 소재가 나와요. 이거는 5급의 피셋 언어 논리에서는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실무적인 소재가 나와서 뭔가 대화체가 나오고 빈칸을 추론하라고 하거나 밑줄 쳐져 있는데 그거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지문 자체가 소재가 이제 실무적인 소재, 대화를 다루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맥 문제에는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실무적인 소재를 다루는 거는 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7급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요 실무적인 소재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변별력 높은 문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언어 논리는 요 4가지 출제 패턴, 출제 유형을 가지고 이 안에서 25문제를 매번 출제를 합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독해 한 8문제 정도 나오고 논증 한 7문제 정도 나오고 문맥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3, 4문제 논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뭔가 21년도 기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첫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변별력 있는 문제는 어렵게 나온 문제는 다 같이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패스해도 돼.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만 요즘과 같이 컷이 86점, 7점, 8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유형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어 논리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전지적 출제자 시점. 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고 답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어 논리는 출제 패턴이 분명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제 패턴을 계속 분석하는 게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밑줄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에서 선지를 뽑아낼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여기에 맞춰서 기출을 풀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의 어떤 주관적인 틀이 아니라 전지적 출제자 시점, 출제자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으로 문제 해결 감각을 체화하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합니다. 전지적 출제자 시점, 제가 줄여서 전출시라고 하는데요. 전출시의 첫 번째는 유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 패턴, 그게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형별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그냥 시간 재고 순서대로 풀고 오답을 확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는 문제를 분석할 때는 같은 유형의 문제끼리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형 크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들어가면 제가 그 유형을 조금 쪼개서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유형들로 문제를 분류하고 유형이 왜 중요하냐? 유형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뭐 어떤 유형, 뭐 독해는 어떻게 접근하고 논증은 어떻게 접근하고 독해 중에서도 이런 유형은 A 유형은 또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식으로 유형별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문제를 나눠 놓고 그 접근법을 내 몸에 맞춰서 체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전략.
어차피 우리는 기출로 나왔던 문제, 이미 한번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은 바이블이죠. 피셋을 공부할 때, 특히 언어논리 공부할 때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한 공부의 소재가 될 건데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유형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전 전략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자체의 답을 찾는 거는 그거는 연습하다 보면 답은 이미 이제 확정된 답이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기출을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같은 유형끼리 묶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 2024년 문제 어떻게 나올 건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강의는 저는 지향합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여러분께 분석하고 말씀드릴 때도 이 문제는 기존의 어떤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진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 유형은 반복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유형이 나올 거거든요. 똑같은 패턴 적용해서 접근법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단순히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제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 전자칠판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강의 때 요거 사용할 거예요. 언어 논리는 얘가 왜 더 필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지문에 밑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잘 푸는 사람들은, 언어의 점수를 높게 받는 사람들은 문제 풀 때 지문에 어디에 체크하나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수험생 경력도 있고 계속 합격을 했던, 그리고 언어 점수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받았던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문을 읽을 때 어디부터 어떻게 보고 어느 부분에 밑줄을 치는지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직접 보실 수 있게 지문 띄워놓고 제가 체크한 부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체크했던 부분하고 제가 체크한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지의 근거가 되는 부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부분에 밑줄을 많이 치는지, 그럼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가 나오거나 제가 체크한 부분을 그냥 뛰어넘었다면 중요한 부분 잘 못 보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체크하는지를 기준으로 그거를 참고하셔서 정보량을 어떻게 줄이고 더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의 강약 조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시간 넉넉하게 주고 문제 풀라고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는지가 관건이에요, 언어 논리는. 그래서 정보의 강약 조절, 어떤 정보는 취하고 어떤 정보를 버려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자칠판 사용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 논리.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저를 따라오시면 내년 시험에서 컷을 넘는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짜놨냐면, 지금 인문, 그 다음에 기본 있죠?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모강,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1년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더해질 거냐면 특강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유형 말씀드렸지만 유형별로 뭔가 특강이 진행된다거나, 그다음에 독해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문의 특성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선지의 특성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지문의 소재에 따라 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소재별 특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특강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보완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죠. 네, 요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건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그 강의가 진행이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입문 강의. 대상, 언어 논리를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다. 입문 강의부터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건너뛰고 기본 강의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성처럼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타인 문제들은 누구나 다 맞힌단 말이죠. 거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시, 3시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만약 컷에서 10점 이상 차이 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입문 강의, 생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져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초시로 내년 대비 초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입문 강의부터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문 강의의 목적이 언어 논리라는 이 문제의 패턴에 적응하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재 요거 보시면 입문서에 5개의 핵심 기본기 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기본기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별 접근법을 5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기본 강의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문제 패턴에 적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언어 논리라는 시험의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분명히 언어 논리식 읽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5개의 핵심 기본기 통한 언어 논리의 기초 감각을 연습하는 과정. 그래서 초시생 분들은 반드시 듣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논리 기초이론 제대로 안 잡혀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논리 기초적인 어떤 명제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잡기에는 입문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입문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수강하는 게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인데요. 요거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같은 경우에는 강의 어떻게 진행됐냐면 기본서가 총 4개의 큰 챕터, 아까 유형 4개라고 했잖아요. 그 4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서 같은 경우 4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4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 앞에 2챕터 독해와 논증 파트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뒤에 2챕터 문맥과 논리 파트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챕터, 4가지 유형을 기본 강의부터 다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럼 심화 강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강의는 언어 논리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학습하는 4개의 챕터의 문제 유형이 13개가 들어갑니다. 13개의 문제 유형. 요걸 쪼개서 각 유형별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을 연습하는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똑같이 13개의 유형을 다루되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난이도 높은, 변별력 있는, 키포인트 되는 문제가 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로 난이도 높은 문제로 연습하는, 그러니까 뭐 5급 공채 문제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급 공채에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볼 수도 있고 민간 경력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말 그대로 정말 심화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형들을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에서 다 다루되 심화 강의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그렇게 이번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상을 합격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이라고 해놨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년 시험 대비하신다면 기본과 심화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 올해 너무 아깝게 떨어졌어. 나는 기본기는 다 잡혀 있는데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다시 한번 유형을 훑고 싶어 하시면 심화 강의부터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심화 강의에서도 모든 유형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심화 강의까지 끝나면 유형별 정리가 끝난 거잖아요. 유형별 접근법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는 게 유형별 200제라는 유형별 기출 200자라는 교재를 가지고 정말 이 200문제를 다 푸는 그런 단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200문제는 역시 어떤 교재의 구성은요, 기본서랑 똑같아요. 유형은 일치합니다. 13개 유형을 다 다룰 건데요. 목적이 뭐냐면 유형별 난이도 높은 5급 공채 기출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5급 공채는 이미 많이 기출이 쌓여 있고, 아무래도 7급 공채보다는 5급 공채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꼭 봐야 할 5급 공채 문제들을 200제로 딱 줄여서 그 부분을 이제 딱 연습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는 다 같이 맞히는 문제니까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히기 위해서는 출제원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어넣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3-4개의 문제들을 맞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급 공채 문제는 사실은 4개 정도의 기출밖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5급 공채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유형 나오거든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맥 문제에서 실무 소재를 가지고 있는 문제만 5급에서는 빠져요. 나머지 유형들은 5급 공채 문제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꼭 봐야 돼. 최근 기출 위주로 뽑을 겁니다. 200제를. 그래서 꼭 봐야 될 5급 공채 어떤 유형별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5급 공채 기출 중 유형별 주요 200문제를 풀이하고 단순 그냥 사후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분석. 이런 유형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내년 시험에 이거는 반복돼서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드시 풀이 방법, 접근법 체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도 나는 조금 직렬 높은 데 준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모강 시즌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 강의죠. 모의고사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패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기출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기출은 이미 출제됐던 문제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출은 계속 봤던 거니까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연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제, 안 봤던 지문을 가지고 기출과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시간 내에 정말 이 문제를 기출로 연습했던 것처럼 접근법 적용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테스트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어쨌거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된 수험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체화된 그런 수험생들이시라면 이거죠.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거. 네.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막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잘 풀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이게 중요하죠. 통계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나 틀렸어. 근데 다 같이 틀렸네? 그럼 그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는 거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여지가 있는 거라는 거고, 그런 거는 같이 틀려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80% 정도 정답률이 나왔는데 나는 그런 문제를 틀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뭔가 독해를 하는 방법이나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나의 약점 뭔가, 맨날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럼 약점이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때
저는 모의고사만 치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르고 문제에 대한 해설도 들어가지만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 문제로 기출과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기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진행할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 들으시면 새로운 문제로 일단 테스트하고 연습하는 과정, 실전 연습하는 과정 들어가면서 꼭 여러분들이 복기하셔야 될, 알고 계셔야 될 중요 기출 문제까지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강 끝나고 나면 파이널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파이널 강의는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논리 논증 특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논리 논증 특강을 마지막에 진행을 했냐면, 언어 논리에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독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수험생들끼리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누가 더 몇 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결정하는 게 이쪽 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논리나 논증은 다른 국어나 언어 시험에서는 없는 언어 논리만의 특이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논리 논증 파트, 만약 출제원들이 문제를 낼 때 조금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논리 논증 파트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면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들보다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전 새로운 어떤 기준으로 딱 정리하고, 논리 논증은 어차피 하나로 묶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논리와 논증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이론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쭉 저는 계보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논리 논증의 패턴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리 논증 파트가 유달리 약하거나 고득점 목표로 하는 수험생분들은 마지막에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난이도 높은 논리 논증 문제 유형을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많이 볼 거예요. 5급 공채 기출은 굉장히 많잖아요. 2004년부터. 그래서 유형별 기출 200지에 들어가 있는 문제로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 봐야 될 문제 아직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난이도 좀 있고 변별력 있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추려서 분석하는, 문제 풀어보고 분석하는 과정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증 문제, 논리 문제 각자 특성이 있어요. 논리 문제는 퀴즈로 나오고 논증 문제는 평가, 분석, 강화, 약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두 개가 합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형 문제.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변별력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와 논증을 통합해 놓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리 논증이 처음부터 어떤 궤를 가지고 깨어져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강의로 마무리 파이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이널 강의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수험 단계별 제가 이제 강의 각자 설명드리면서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언어 논리 초시생인 분들은 입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 있다. 독해 쪽에 약점이 있으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걸쳐서 계속 독해 기본기 다지는 작업 들어가고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보게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논증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근데 아까 논리 논증 특강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논리에 약점이 있으면 파이널 특강, 논리 논증 특강. 기본적으로 뭔가 어느 유형의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걸쳐서 유형을 다 쪼개갖고 그 어떤 세부적인 유형의 접근법들을 보는 강의가 기본 심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본 심화는 합격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심화 강의 위주로 해서 어떤 부분 유형의 약점이 있는 분들은 특강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 나 고득점 목표다. 내가 준비하는 증열 굉장히 높다, 점수대가 높다라고 하시면, 고득점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특강은 반드시 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 특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논리 논증까지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강의 뭐 쭉 따라오시면 컷을 넘을 수 있는 정도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 1년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제가 듣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논리가 과연 점수가 오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오릅니다. 제가 일단 산 증인이에요. 저는 초시 때 8문제 못 풀었다고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죠. 점수 때 60점대였다가 90점대로 간 사람이거든요. 원래 독해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독해를 잘했으면 60점대가 나왔겠어요. 그죠? 저는 그냥 평균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시험 자체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보게 될 텐데 그 텍스트를 그 분량 많은 텍스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처리해낼 수 있는가, 문제 상황을 제시했을 때 그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력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 전략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단계부터 합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빌드업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 강의 따라오면서 어떤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냐면 언어 논리는 안 오르는 시험이다, 점수 안 오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마음 가지시고 언어 논리 수험 전략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올바른 방식. 그 올바른 방식이 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언어 논리 공부하는데 왕도가 있겠습니까? 인적성 시험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방법을 1년 안에 다 테스트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좋죠.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합격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의 어떤 수험 방식, 그 다음에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저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 이제 거의 떠먹여 드리듯이 할 거니까 그런 방식을 저는 그거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점수가 올랐고 저랑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점수가 오른 친구들이 많고 합격한 친구들도 많겠죠. 제가 10년 강의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는 감각입니다. 뭔가 암기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높여라. 기본적인 독해력이라는 건 이 독해력이 제가 이제 독해 이해 능력, 뭐 내용 이해 능력, 수능에서 판단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이란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한글을 그 수능 국어에서 어느 정도 점수 획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합격해서 대학 진학하셨을 거잖아요. 대학에서 수업 듣는 정도, 그 다음에 지문화된 글을 읽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독해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은 계속 뭐 연습을 해야 되죠. 기본적인 독해력이라 하면 지문화된 글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논리적인 사고력이라 하면 일단은 논리는 이론 필요해요. 이론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이론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면 그러면 기본적인 독해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적용 가능한 스킬.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되게 좋아 보여. 뭐 강의 들어보니까. 근데 나는 못 쓰겠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스킬인가 방법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가 시험장에서 썼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가져갈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나의 기존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와 제 방법이 충돌한다? 그럼 비교를 해보시고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별하고 선택하셔서 연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감각 유지.
강의 듣고 끝.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하는 거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시험은 내 손에 있게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 강의 다 따라갔는데 점수가 안 올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강의 중간중간에 내가 강의를 듣고 그 방법들을 내 방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만드는 시간, 이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좀 1년 동안 잘 잡으셔서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 감각이 올라왔을 때 그 감각을 유지하고 다음 강의 때까지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고 지문화된 글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 사이에 텀에 어떤 공부하셔야 되는지 공부 방법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니까요. 1년 커리큘럼 쭉 따라오시면 언어논리 자신감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2024년 대비 피셋 언어논리 커리큘럼 소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